음, 네, 먼저 이제 정신분석적인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정신분석을 완전히 다 비판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 내용은 또 정신분석이 어떤 부분들을 또 수용하거든요. 네, 수용하면서 다른 지점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과 금기 그리고 억압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정신분석적인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신분석적인 개념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욕구 충족을 2살까지는 충분히 받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똥 치워주고, 이런 것들을 다 욕구 충족을 받다가, 얘가 지금 걸음마를 하는 단계를 지나면서 1살 지나고 2살 사이부터는 이제 학문기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는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변을 가려야 되는 어떤 시기가 이제, 어, 찾아와서 그 변을 가리도록 교육하는 시기에 규칙, 그 전까지는 규칙이나 법이 없었어요, 이 아기한테는. 근데 그 시기에 규칙 혹은 법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금지가 생겨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쌌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아무 데나 쌀 수 없게 금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회화가 되는 건데, 이 아이는 낙항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엄마를, 나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줬던 그 엄마를 상실하는 시기인 거죠. 상실감이 되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낙항의 방식에서는. 근데 프로이드 방식에서는 여기서 법과 억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과 억압, 금기와 억압이 들어가서 그 금기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욕구가 억압되고 그 억압된 욕구들은 무의식 세계로 잠재되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회귀돼서 다른 충동들로 다른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나 결핍이나 이런 다른 어떤 충동들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한다. 라는 명제가 그 정신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 6살 이전에 자라는 과정에서 무엇이 억압당했고 무엇이 금지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무엇이 회귀해 오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정신분석의 그 기본적인 분석의 방법입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이제 또 반박할 부분들을 반박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그 억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억압이 사실은 억압만 있는 게 아니라 교환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너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이제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압을 하는데 사실은 이걸 하면 안 돼라고 했지만 그거를 그래서 안 했더니 찾아오게 되는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탕을 주잖아요. 그 당근과 채찍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 화장실을 너 혼자 봤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되게 기뻐하잖아요. 제 화장실 혼자 갔어. 이러면서 기뻐하고, 이제 이게 다 교환이라는 거죠. 억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억압이라기보다 이건 교환이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환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 혼자 화장실을 가서 쓰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환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걸 억압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억압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걸 억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부모도 있지만 모든 부모가 다 억압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억압이 먼저가 아니라 교환이 먼저다. 라는 측면에서 길레지 가타리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억압은 그 내부만의 원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욕망에 대한 그 외부의 법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이드 방식의 정신분석에서는 탄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탄압자라고 하는 그 외부에서 힘으로 억누른다라는 개념이 없고 내 내부의 억압만을 관찰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억압했나를 계속 관찰해요, 정신분석에서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억압했고 그 억압이 무엇인가, 그 억압이 과연 무엇이냐가 아니라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자아 구성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억압을 주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억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자아에서는 그 억압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정신분석에서는. 근데
분열 분석에서는 그 억압을 한 대상, 억압의 주체, 즉 탄압자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운 개념일 것 같아서 정신분석을 안 배우신 분들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이제 밖에 못 나가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때요. 뭐 제가 만약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고 그래서 8시 이후로는 어두워지면 뭐 7시 이후로는 어두워지면 저녁 식사 이후로는 밖에 못 나가게 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가 그 억압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알았어요, 아빠 이러고 그게 억압이 안 된 채로 그냥 편안하게 그걸 넘길 수도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억압으로 작동해서 굉장히 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그걸 굉장히 큰 공포나 그런 그 탄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를 분석하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근데 분열 분석에서는 그거는 탄압자에 대한 분석이 없이 이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억압만을 분석해서는 올바른 분석이 아니다. 외부의 탄압, 그 힘이 무엇인가 또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분열 분석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확대가 되면 사회 분석을 가는 거죠. 이를테면 너 그렇게 해갖고 성공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갖고 뭐 성적 잘 받을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정신분석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버지와 나 개인의 관계로만 보는 거고 내가 너 공부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걸 미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너 그래서 성적 올리겠어? 라고 하는 걸 미움으로 받아들인 거죠. 정신분석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했어. 그래서 많이 혼냈어.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정신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너무 아껴서 나를 성공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라고 하는 해석적인 전환이 치료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분열 분석적인 방식은 아버지가 억압한 그 탄압, 이 심리를 누른 탄압에 담겨져 있는 힘을 분석하는 거예요. 성공주의, 자본주의, 뭐 학력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억압한 그 힘의 주체가 단지 아빠라고 하는 그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어떤 힘이다라는 거를 내가 이해하면 아버지한테 돌렸던 그 정동이 다르게 분산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억압은 내부만의 원리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그 법의 압력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억압만이 아니라 교환적 체계가 기본이고 그 억압은 그 이유다라는 게 이제 분열 분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 힘을 분석하고 그 힘이 어떤 대리자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는가 또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아버지는 억압자가 아니라 억압의 대리자인 거예요. 탄압의 대리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그 대리자 이면에 있는 큰 힘도 분석해야 되고 나한테 그 힘으로 가해를 했던 탄압했던 그 대리자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억압적 재현,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있고요. 억압된 대표, 그 내가 억압당한 거, 뭐 화장실에서 볼일을 안 보고 또 이불에서 봤다. 여기 억압된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된 욕망, 이거는 뭐 볼일을 보고 싶었다. 이런 욕망. 이제 요 세 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억압적 재현,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의 재현, 혹은 볼일을 이불에서 보면 안 되고 네 나이가 되면 화장실 가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사회가 정해놓은 것의 재현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회적인 욕망과 나 개인의 욕망 요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억압적 재현 내용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 그 억압적 재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이불에서 더 이상 볼일을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그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라고 하는 전제가 그 아이한테 재현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억압의 재현이라고 하는 건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단지 하나의 생산물, 이 책에서는 인조 생산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재현 내용일 뿐인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말고도 학교에서도 이거 교실 깨끗하게 해야 돼. 회사에서도 뭐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이게 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회사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를 억압으로 받아들이는 걸 분석하진 않잖아요. 정신분석에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금지한 것만 분석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뭐 오이디푸스는 억압적 재현 내용의 하나로서의 그 인조 생산물일 뿐이다. 그 억압 전에 선행 욕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화장실 예로 들면 억압 전에 선행 욕망은 어, 화장실을 그러니까 볼일을 보고 싶다. 편안하게 볼일을 보고 싶다. 이게 선행 욕망이었다면 지금 이불에다 보면 안 돼. 화장실 가서 봐. 라고 해서 화장실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럼 후속 욕망, 교환물이 있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후속 욕망은 사탕이거나 엄마의 인정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왔더니 후속 욕망이 생겼어요. 내가 화장실 가서 볼일을 잘 보면 엄마가 날 이뻐해줘. 이런 후속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선행 욕망을 대체하는 후속 욕망이 있으니까 이건 교환물이라는 거예요. 이불에다가 볼일을 보고 싶은 선행 욕망을 엄마의 인정과 교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감은 어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환을 구성한다는 게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오이디푸스는 그 생각, 이성,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부모가 이 오이디푸스적인 금기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은 그냥 요 그 뒤에 있는 어떤 사유와 개념, 이데올로기,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들어온 어떤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일 뿐인 거지. 사실상 오이디푸스 자체 부모가 모든 것들을 억압했고 부모가 모든 것들을 금지했고 사회에 책임을 돌리지 않고 오이디푸스에만 책임을 돌리는 이런 거는 전부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인 것이다. 실제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왜 오이디푸스적 억압된 건 다 오이디푸스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의 그 욕망을 억압한 건 네 아빠야. 자꾸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오이디푸스가. 그게 이제 사회가 아빠 뒤로 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다가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 여기. 억압의 위탁자가 있어요. 억압을 위탁받은 담당자가 말하자면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학교 선생님, 뭐 이런. 그래서 억압을 하는 주체는 사실은 사회 자체이고, 그 사회적 이데올로기고,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적 제도들인데, 그걸 그냥 법적 제도로만 만들어 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억압을 위탁받은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이것도 라캉이 굉장히 좋아했던 정신분석가인데요. 그 라이라는 정신분석가가 그 가타리도 이제 계속 나와요. 라이를 많이 활용해요. 가타리가 그 억압은 가족적이지 않고 사회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요. 가족들이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들이 억압하는 그 억압의 내용들은 다 사회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은 가족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걸 최초로 주장한 게 라이입니다. 사회적인 욕망을 억압하기 위해서 가족 제도를 끌고 온다는 거죠. 사회가 있다가 왜 그런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회가 어떻게 가족 제도 속으로 억압의 방식들을 갖고 들어왔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회가 억압을 한 건데 그 대리자 역할을 가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탁자 역할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진경 씨는 위탁자라고 안 하고 대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재인 씨는 계속 위탁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대리자 역할, 위탁자 역할을 가족이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엄마 아빠가 무슨 죄냐. 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기준으로 정신분석을 받아보면 다 엄마 문제고 아빠 문제인데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갖고 가는 사회적으로 본원적인 억압을 하고 이게 본원적 억압이 사회적인 억압이 1차적으로 있고 그 억압 담당자인 가족이 2차적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신분석에서는 이 본원적 억압을 분석하지 않고 2차적 억압을 자꾸 분석을 하는 거죠. 사회적 욕망의 그 등록을 가족적 등록으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다 가족적 그 욕망으로 해석해서 등록을 해서 우리도 그게 다 가족적인 건지 알고 그 정신분석적인 해석에 의해서 가족적인 것이었던 걸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를테면 직업적으로 가게를 잇는 거, 뭐 요즘엔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재산의 상속, 이런 게 다 그 사회적 욕망의 가족적 등록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하고 예를 든 건데, 직업적인 가계를 잇는 거. 요거는 이해가 쉬운데, 재산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산은 당연히 가족들한테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다 엮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족들한테 가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억압을 해야죠. 그래서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주면서 억압할 근거를 갖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가족 제도를 통한 억압의 어떤 그 작동 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제 또 정말 이제 분열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는데, 현행성과 잠재성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고요. 요거는 그 동일하게 이 잠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현상학의 영향을 가타리가 받은 거고, 칼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기의 그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상담 이론을 구성할 때 가장 중심을 삼은 게 이 잠재성입니다. 그리고 분열 분석에서도 이 잠재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인간 중심 상담보다 분열 분석이 훨씬 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정교한데, 그 철학에 있어서는, 정신에 있어서는 그 칼루저스의 인간주의 상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현행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현행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정신과 현행이 구분돼요. 이거는 되게 정신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분이에요. 여러분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이 전부 다 외부로 나타나진 않죠. 우리의 정신이 다 외부로 나타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정신병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우리 정신이 다 현행화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 중에 일부만 현행화를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정신과 현행화는 구분이 되죠. 그러면 현행화를 하는 요인은 뭘까요? 현행화를 하는 기준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현행화를 하는 기준. 여기까지는 정신분석이 얘기 안 해요. 정신분석은 정신과 현행화를 구분만 하고요. 이 현행화를 하는 기준을 만든 게, 이렇게 말하는 게 라이가 먼저 말을 하고, 지금 분열 분석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현행화를 하는 지점은 사회적 허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신에는 있으나 그걸 현행화를 할 수 있는 건 사회가 허용하기 때문에 현행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걸 현행화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현행 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회기계입니다. 정신은 현행화를 통해서만 확인이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라이가 말한 그 내용이 있는데, 현행 신경증이 아닌 정신 신경증은 없다. 라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이드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경증이 불안증도 있고 강박증도 있는데, 그,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분석하잖아요. 근데 무의식을 분석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경증까지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라이는 그걸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현행화되지 않은 신경증까지 너한텐 이런 신경증이 있어라고 가르쳐줘요, 이제 프로이드는. 근데 내담자는 처음엔 당황해요. 네? 전 그렇지 않은데요? 이러는데 프로이트가 막 설명을 해주고 막 논리적인 개연성을 만들어주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담자가. 근데 라이는 그걸 비판하는 거고, 현행화에서 드러난 것만이 신경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신경증은 없고 현행신경증이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라이가 씁니다. 가족주의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현행화가 대체로 다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빠가 허락해준 거, 엄마가 허락해준 거,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가족주의가 아닌 현행화도 있는데, 근데 정신분석에서는 요거를 분석을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현은 했지만, 이게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드는 게, 지친 노동자의 신경증.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 아빠 관계 너무 좋고, 억압된 적도 없고, 잘 살다가, 청소년기, 청년기 잘 보내는데,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쳤어요, 이 노동자가. 그래서 신경증, 그래서 불안증과 그런 어떤 강박증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풀 수 있냐는 거죠. 그게 그 예로 나와요, 여기. 그리고 현행 요인은, 여기 제가 오타인 거예요. 그 외부적인인데, 요거를 빨리 쓰다 보니까 외적인 이렇게 됐네요. 죄송해요. 외부적인 결핍의 방식도 가능한데, 오이디푸스로만 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이디푸스적으로 해석할 게 있지만, 외부적인 현행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오이디푸스로 해석되지 않은 현행화들은 어떻게 하냐?
현행화되지 않아도 잠재적인 것이 있고 그 잠재적인 것과 현행적인 것의 차이와 갈등이 증상의 원인이 되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재적인 것과 현행적인 것의 차이와 갈등. 내 안에 잠재된 거, 사회가 허락하지 않아서 잠재만 돼 있고 드러나지 않은 나와 사회가 허락해서 현행화된 드러난 나 사이의 갈등으로 증상의 원인이 되는데 그 잠재적인 욕망적 생산은 사회적일 수는 있으나 정신분석에서는 모든 잠재적인 것을 다 가족주의적인 것으로 환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가족과 상관없는 걸 수 있거든요. 그냥 현행 사회적인 욕망일 수 있는데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아들러의 경우는 형제와의 경쟁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다 가족주의적인 것으로 환원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적 생산의 현행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요 현행되지 않은 잠재적인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발생할 거야. 라고 밀어놓는다는 거야, 분석을. 욕망적 생산의 현행성에서는 그 치료는 어릴 때 돌봄받지 못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적 치료예요. 너는 어릴 때 이렇게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살아가다가 이런 인정은 못 받고 살아가서 지금 그런 거니, 지금은 인정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미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말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어릴 때 돌봄받지 못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촉각적인 몸 감각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못 받은 인정을 지금 충족시켜 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풀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고, 오히려 그것도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내 몸의 이 감각적인 고통,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욕망의 인정이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의 만족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음,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더 사랑을 갈급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그래요. 이 정신분석이 틀리지 않아요. 어, 얘네들도 지금 들레지 가타리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로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런 걸 연극치료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구성해주고 잉여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의 대체된 그 배우들을 통해서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치료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의 만족을 시켜주는 게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이 사람의 욕망. 그때 그 부모님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좌절시켜줬던 그 사람의 진짜 원래적 욕망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 욕망, 이 사람이 실현해야 될 그 욕망이 중요한 거다라는. 실현되지 못한 욕망, 실현되지 못한 아까 얘기했던, 후행된, 나중에 2차적으로 발생한 이 후속 욕망이 아니라 선행 욕망이 뭐냐는 거예요. 선행 욕망. 후속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보다 선행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